모든 생활 용리들은 다 고구려점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기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가 온돌입니다. 가야는 다 김해 가보셨지만 군림주 형태잖아요.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바닥이 습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허공에 띄워서 원두막 같은 형태의 집에 살잖아요. 근데 그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온돌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고구려의 광기도대왕의 군대와 장수왕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만들었던 고구려 보루입니다. 바로 제가 찾아낸 겁니다. 바로 요 지점에 아까 보셨던 토기가 나온 지점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발굴을 했더니 이런 거북이 형태의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부분은 뭐냐면 이게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옆에서 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각을 없애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회자라는 구간입니다. 성이 돌아가는 부분. 예, 이 부분은 응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붕괴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조적으로 덧붙여서 네, 이 칠을 보강하는 겁니다. 성벽을. 그러면 여기가 덜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벽을 보강해주는 이런 구조물로 만든 것이 바로 치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근데 여기에 유물이 어마어마한 유물이 출토됩니다. 고구려는 사람들은 부족했는데 되게 물자는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규모의 보루 하나를 발굴하면 보통 400점에서 1000점에 가까운 토기들이 출토됩니다. 유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그 발굴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구조적으로 복원해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 안에 그 막사 건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지금의 온돌과 좀 다르지만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온돌이 있어서 그 실내에 이런 온돌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열을 그 실내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 따뜻하게 겨울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음식을 하려면 어차피 불을 써야 되니까 불을 쓰면서 이 열을 또 이렇게 쓰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가 되면 전면 온도를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용하는 온돌방의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릇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접시부터 해서 그 뭐 구절판에 이르기까지 솥대 있고 시루 네, 있고요. 예, 뭐 무라마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런 그 백제의 성곽들이 그 한강유역 일대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475년 장수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서 계루왕을 전사시키고 한성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이전에 벌어진 것이 바로 그 도림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피폐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토목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오더라도 저항도 안 하는 겁니다. 토목공사 하다 죽으니 뭐 그냥 잡혀가겠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왔고 무려 8,000명에 달하는 백제의 사람들이 고구려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왕릉을 지키는 일종의 수묘인들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군대가 그 망하는 모습이고요. 한강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풍납도성을 이렇게 에워싸서 불태워서 풍납도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차산 사보류에서 시작한 고구려 유적에 대한 그 이렇게 탐색이 무려 이렇게 양주문지를 거쳐서 임진강 유역까지 이르러서 거의 한 40여 개에 달하는 고구려 성곽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놓고 보니까 임진강 유역 일대에는 동서로 이렇게 길게 퍼져 있는 데 비해서 임진강에서부터 남쪽은 계속 마치 선산으로 길을 따라서 오듯이 쫙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은 보통 시군 단위의 큰 성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고구려 성들은 교통로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를 통일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면은 군데군데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성을 설치해야지만 조세도 수취하고 사람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교통로를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지배를 하더라도 간접 지배였고 결국은 백제나 신라를 없앨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이 필요합니다. 고구려는 황제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제후국이 사라지면 황제로서의 명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를 명맥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가야를 멸망시키고도 가야를 그냥 나라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가야가 고구려로 인해서 이렇게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고구려가 가야를 멸망시키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신라의 목소리가 있지. 그래서 고구려 축선법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성이고 하나는 그 목책인데요. 고구려 목책은 놀랍게도 백제의 목책과 달라요. 아까 보셨죠? 백제의 목책 한 줄이었던 거. 근데 고구려 목책은 두 줄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두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성 위에서 올라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고구려 목책이 지금 몇 군데서 안성하고 두강에 있는 남성골 산성하고 연천에 있는 곳에서 세 군데에서 발굴이 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이중 목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차산 워커힐 앞쪽에 있는 홍련봉 이보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시면 무슨 항공모함처럼 생기긴 했는데 배처럼 생겼는데 이게 완만한 구렁이에다가 다 흙을 쌓고 석축을 하고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성토를 해서 쌓아 올리고 이렇게 집수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만든 이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토기에서도 보이듯이 되게 실용성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만들더라도 쓸데없이 공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흙으로 성을 쌓게 되면은 성을 빨리 쌓을 수 있는데 쉽게 무너져요. 돌을 쌓게 되면은 되게 견고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인력과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흙과 돌의 장점을 결합해서 아주 단기간에 쌓으면서도 방어력이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토심석축이라고 하는 건데 속에는 흙으로 쌓고 표면 마감은 돌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쌓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그런 판축공법처럼 이렇게 나무 기둥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흙으로 쌓고요. 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돌로 한 겹을 덧붙여서 이렇게 석축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쌓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돌로 쌓았지만 그렇게 많은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고구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축성 기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쌓는 공법을 보여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구릉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둥을 파고 나무를 깊이 박습니다. 그래서 이 토합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 나무 기둥이 버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그죠? 이 나무 기둥을 촘촘하게 한 1.5m 간격으로 계속 직경한 25cm, 30cm 되는 나무 기둥을 마치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구조물처럼 다 일정한 간격으로 박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박고 밖에도 박은 다음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다진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계속 비가 오면은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표면을 이렇게 돌로 쌓아서 이렇게 석축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나무 기둥을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보면은 성을 쌓을 수 없는 곳에도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면서 방어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면서 그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그 당시에 선진화된 문물은 중국 쪽이었으니까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고구려는 가장 첨단의 축성 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이 되게 어설퍼 보이는 이런 그 석축으로도 성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에 나무 기둥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고 그 나무 기둥들이 안에서 밀어내는 그렇게 흙의 압력을 갖다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가공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 보셨지만 백제 같은 경우는 가공이 거의 안 된 돌을 썼잖아요. 요건 밑에 있는 건 신라 성벽인데 신라 사람들하고 고구려 사람들하고 또 선호하는 돌이 달랐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발굴했던 연천 호로고르인데요. 그 주변은 다 화산암 지대라서 다 현무암 투성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현무암을 갖다가 성을 쌌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바깥쪽에다가 신라 사람들이 성을 덧붙여 쌌는데 현무암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주변엔 전혀 생산되지 않는 현무암 돌들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성을 쌓으러 갔던 신라 장인들이 현무암을 갖다가 가공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마 몇 명 열받아 죽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돌들을 힘겹게 운반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축성 재료가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45분. 다른 축성법입니다. 이게 그 초기 신라, 그러니까 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신라는 주로 토성이었습니다. 토성을 발굴했더니 이런 나무 기둥들이 쫙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나무 기둥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그 백제 토성에서 기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흙이 흔들리면은 무너지잖아요. 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구조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무 기둥들입니다. 보시면은 직경은 10cm 정도 될까? 그렇죠? 10cm, 20cm 정도. 이 나무 기둥들이 쫙 박혀 있어서 이 나무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흙을 다진 겁니다. 이렇게 흙을 다지다 보니까 나무 기둥 사이사이로 이렇게 흙층이 계속 이렇게 가죠. 나무 기둥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기둥들이 그 흙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표면을 갖다가 돌로 마감을 하거나 그런 기술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토성의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토성은 구조적으로 이제 그 경사가 급하게 쌓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에 한계가 있는 게 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영산 임당동 토성도 발굴했더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토목 기술을 공유하는 집단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은 기술이 나타나면은 이게 같은 집단에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 월성을 발굴했더니 최근에 그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터번을 쓴 이렇게 서역인의 모습이 발굴이 됐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경주까지 서역인들이 그 소그리인들 장사꾼들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주 월성에서도 그 발굴이 돼서 월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축조 시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양산 순지리 토성이고요. 갑자기 이런 성이 등장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성을 쌓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성을 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집전화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
이거는 한번 꼭 가보시면은 진짜 신라성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보은해역 3년산성이라고 있어요. 별로 올라가기 힘들지가 않아요. 차가 그 밑에까지 올라가니까. 보시면은 신라 사람들이 삼국 통일의 야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갖다가 성 하나만 보면은 100% 오케이입니다. 아,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은 성을 보면 그냥 납득이 갑니다. 아, 이런 성을 쌓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신라 사람들은 성을 쌓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쌓느냐면 이게 높이가 24m입니다. 24m 높이에 기저부의 너비가 10m가 넘는데요. 이 전체를 다 돌로 채웠습니다. 100%.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다 돌로 채웠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 성문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성문을 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성문의 위치를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굉장히 가파른 지점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도 힘들지만 적은 더 힘들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성문을 만든 겁니다. 이런 문을 현문이라고 합니다. 매달은 문. 그래서 안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다 떨어 죽습니다. 이런 성을 만드는 게 신라 사람들입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그런 성을 쌓은 사람들. 보시면은 아주 네모 반듯반듯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내년 초에 아마 우즈벡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저희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AD 4세기 때 우즈베키스탄 그 성인데 구조적으로 신라성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여기는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현문도 있고요.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라성에서만 확인되는 보축성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서역인들의 모형이 이렇게 그 인형 만든 거 뭐래 도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왕릉들이 쿠르간의 무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몽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아시아 쪽에서 그 만든 무덤들이 똑같이 적성목가뿐이잖아요. 그래서 무덤 전통과 축성 기법과 이런 기술들이 어쩌면은 그 서역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앞으로 제가 밝혀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인디아나 존스를 했던 게 여기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들 해서 경기도 하남 지역이 접니다. 제가 이성선에서 발굴했던 그 사진들을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2017년 10월 11일자로 다시 보십니다.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을 발굴했는데 그 제가 발굴했던 이성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문입니다. 동문지거든요. 이렇게 만듭니다. 성벽을. 보시면 이 전체가 돌입니다. 여기 보축성벽을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을 꼼꼼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만 다 돌로 채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반을 이렇게 정지를 하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층간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돌을 전체를 다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붕괴될 것 같으니까 바깥쪽에 보축성벽을 놓고 이렇게 팠던 데를 도로 메워매야지 여기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외환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신라성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양식적으로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보시면 다 이런 현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든 신라 사람들이 이 시기 5세기 돼서 6세기 돼서 한 성들을 가면은 다 현문입니다. 개거식 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또 등짐 지고 올라간다 그러지만 말이나 소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현문 앞에다가 흙을 쌓아서 등성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까지 그냥 이렇게 경사슬로프를 만들어서 성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발굴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이런 형태의 현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성 안에서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길쭉한 형태의 이런 수구 그 다음에 이 수구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계속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은 수압이 너무 세지니까 그걸 수압을 완화시키면서 성 밖으로 문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잘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바깥 제일 끝에는 혓바닥을 조금 내리듯이 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물이 성벽의 기ገብ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담대의 기술자들이 고민한 그런 결과물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보세요. 되게 길쭉길쭉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도입니다. 아직 화강암이 가공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전에. 경주에 가서 보면은, 산도학령 가서 보면은 강돌이 그대로 쓰였잖아요. 640년대만 해도. 근데 경덕원 때 가면은 아주 돌이 가공된 돌로 무덤 후석들이 만들어지잖아요. 12지도 만들어지고. 근데 경주 내에서도 이 돌로 가공한 기술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가서 보시더라도 황룡사지를 가서 보시고 그 후대의 사찰을 가서 보시면서 돌 가공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보시면 되게 흥미롭죠. 아, 이 당시에는 돌을 잘라내는데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았구나. 이렇게 야라 그래서 돌 구멍을 이렇게 내서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서 깨뜨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길을 알아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지기까지 엄청나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돌 구하기 힘드니까 그 구멍 파진 돌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돌을 떼내기 위해서 파였던 구멍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 내에서 이런 큰 집수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가야입니다. 사실 가야의 축성법은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백제 영향을 받았다 어쩌다 하는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저는 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축성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 와서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야의 독특한 기술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 금관가야는 532년, 고령가야는 대가야는 562년에 명망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야는 이 거대한 토목 구조물을 만들기 직전 단계에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는데 합천 성산토성을 갔더니 이런 형태의 성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안 쌓은 것도 아니고 흙으로 쌓은 구조물이 나오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가야의 독특한 기술이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 돌로 이렇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발굴자들은 보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 무너졌는가 머리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옛날에 봉황동 토성을 발굴했는데 여기 보시죠. 이렇게 겹으로 안에는 흙이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돌을 덧붙여서 쌓은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돌과 흙을 결합해서 아, 이거는 가야의 독특한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그 하만의 안곡산성이라고요. 안곡산 봉수대 안곡산 봉수대에 있는 거기가 바로 산성인데요. 가서 봤더니 정상부의 길쭉한 지형의 성벽의 일부를 딱 잘랐는데 보니까 아까 거기와 똑같은 구조예요. 흙과 돌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공하지 않은 돌들로 이렇게 경사지게 돌을 쌓아서 덧붙여서 쌓은 이런 구조네요. 안에를 보니까 안에도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대충 미술서에서 이게 뭐지라고 싶지만 그 축성 기술에 대한 공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야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건 명백히 가야성이다 그랬더니 조사자들이 막 그냥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야라 그러면 뭐 모든 돈이 다 나오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곡산성은 발굴이 되고 아마
발굴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작 지점까지 가게 되지 않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쪽에 진주에 내려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가야성을 제대로 조사해서 그 축소 공법을 밝히는 거고 또 하나는 외성과 관련된 그 비밀을 푸는 겁니다. 이제 그 고령 주상성이 지금까지는 가야성이라고 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축소 기법을 보면은 이거는 통일기의 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제가 아직 가야 지역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런 축소 기법은 가야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가야는 주로 이제 건물들이 지상 건물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굴립주라 그래서 나무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움막형 움집 형태의 뭡니까? 누마루 형태의 이런 형태의 건물이 주였기 때문에 가야 시대의 건물질을 발굴하면 대체로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그런 기둥구멍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를 보시면은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추성 전투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시간이 이게 그 당시 신라가 그 당나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672년에 무엇을 만드냐면 장창부대를 만들어요. 이 장창부대가 뭐냐면 기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거든요. 기마병은 탱크 부대입니다. 지금 같은 큰 호마들이 한 번 쓸고 가면은 대항할 방법이 없는데 당나라는 그 서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호마를 갖다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천리마를. 그런데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런 장창입니다.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 그 왜 연상되시죠?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이 원시부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기마병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술이 672년에 신라의 장창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전해지는데 저는 그게 아마 페르시아의 전쟁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로마하고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쿠시나무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티 남자 이래민들이 결국 이 서양인들이 가져온 전해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일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의 기술이거든요. 로마의 기술. 이것이 실크로드를 건너서 이렇게 신라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냥 통일신라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화강을 갖다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이 돼요. 석궁들이 막 전국으로 넘쳐나다 보니까 성돌 쌓는 데도 이제는 그런 최고의 기술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성돌을 갖다 얼마나 정교하게 가공을 해요. 이게 다 화강암이에요. 이게 현마암처럼 시루트처럼 잘라지는 돌이 아니라 덩어리 돌을 잘라내서 이렇게 다 가공을 한 겁니다.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가공을 해서 쌓는 기술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큰 돌을 놓는 지대석이라고 하는 이런 돌들이 비로소 통일신라 때 축성되는 성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 구소선성인 통일신라 성벽인데 성돌 하나하나가 아주 반듯반듯하게 정교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지대석이 있습니다. 치가 이렇게 얇은 치가 있고. 그리고 성에는 이렇게 강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시면은 이게 자꾸 행주치만 생각하시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갈돌이 나온 그러니까 크기가 한 10kg에서 15kg 정도 되는 아이들 머리통만한 돌들입니다. 이게 석화라는 건데요. 이런 것이 나오는 옆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투석기가 있어서 이걸 한 10사람 정도가 당기면은 이 큰 돌들을 수십 개를 100m, 2m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삼국시대에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은 투석기를 설치해서 돌을 막 비오듯이 날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투석기를 통해서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되면요. 고려시대에는 이게 워낙 그 거란이라든가 몽골 쪽 같은 외침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그 병서에서 가장 좋은 병법이 뭡니까? 36개잖아요. 도망가는 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적들은 더 힘든 아주 높은 해발 5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 무질서하게 성벽을 쌓고 큰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야입보술이라고 해서 그 식량 같은 걸 다 산 꼭대기에다 놓고 이렇게 그 저기 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거죠. 이 근방에서 가장 이 고려시대 성곽에 걸맞는 그런 성이 여기 그 뭐죠? 황석산성 같은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 그런 데다가 성을 쌓는 겁니다. 한번 올라가려면은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그냥 막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기 때문에 고려시대 성들은 제대로 된 속성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구정형의 할석들로 이렇게 대충 담장처럼 이렇게 쌓는 것이 이 시기의 성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성인데요. 토성이 이제 대단히 발달하게 되는데 요나 거란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단부에 석축을 두 줄로 하고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 쌓은 성들이 나오는데 여기 1250년대에 쌓은 강화중성입니다. 이렇게 쌓고 흙을 다짐하고 이렇게 네피토르와 네피토를 붙여서 성을 만드는 이런 토성도 이 그 고려시대 이후에 보편화된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축성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겨를이 없어요. 허구한 날 그냥 몽골이 들어왔다가 거란이 들어왔다가 막 나중에 또 그 뭐 홍건적인 침입에다가 외국까지 막 들어오니까 고려는 많이 참 고단했죠. 조선시대가 됐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명나라하고의 그 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는 산성이 일부 사용되다가 명과의 관계가 딱 정리되고 나니까 더 이상 대규모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성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오로지 목적은 서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의 외구가 주된 방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구들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가 아니고 100명, 200명 단위 소규모다 보니까 그들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다가 이렇게 읍성 위주의 성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 지역에 많은 읍성들이 이때 조선시대 초기에 뭐 세종 때라든가 성종 때 이르기까지 많은 읍성들이 축성이 되는데 그 읍성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려시대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죠. 가공하지 않은 돌들로 이렇게 주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쌓는 여장도 이렇게 돌로 쌓는 이런 형태의 성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지에 쌓아진 읍성들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 성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 시기에는 평지 읍성은 있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삼국시대 성들은 평지에 없어요. 왜냐면 다 그 산 꼭대기가 바로 행정치소였기 때문에 꼭 바로 그 전쟁과 항상 허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평지에 쌓다는 금방 다 함락이 되기 때문에 방어가 너무 취약하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연산군 때에 1503년에 함경도 단천에서 김감불과 김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그룹입니다. 새로운 정년법을 넣는 은재련 기술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 일본으로 기술이 유치됩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보호하면서 감시하면서 그 두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면 당시에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와미 은광을 갖다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은 생산량은 너무나 많은데 을 정년 순도가 너무 낮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개발한 이 패치법이라고 하는 석회를 이용한 새로운 정년 기술을 가지고 은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서
전 세계 은 생산 시장의 3분의 1을 일본의 그 이와미 은광이 차지할 정도로 했는데, 바로 이들이 간 연도를 잘 보십시오. 1503년입니다. 그리고 그 포르투갈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 서양 무기를, 화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게 1540년도예요. 43년, 잘하시.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그렇죠. 예. 결국, 그리고 이제 그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남는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는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기술 유출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답사도 이와미 은광도 직접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런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딱 생기고 났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아직까지 이 화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명나라로부터 뺏어온 서양의 화기가 있어요. 홍위포라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의 화포가 약 사거리가 약간 600m, 대장군전을 하면 한 1.4km 정도. 진주박물관에 있죠. 홍위포의 사거리는 4km에서 8km 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방어를 하는데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썼던, 날라와서 행궁의 지붕까지 날라올 정도로 포탄이, 사발만한 포탄이 내려와서 지붕을 뚫고 땅에 한자가 박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홍위포가 성벽을 때리는데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화포 무기에 견딜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그 전통적인 축성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공격 무기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방어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돌 크기가 커집니다. 이제는 홍위포의 그 직경이 13cm 정도 되거든요. 이만한 포탄이 때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성돌이 커야 됩니다. 그 성벽이 높으니까 쉽게 무너져요. 높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흙으로 내탁부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에 비로소 포로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돌이 크게 되는데요. 보통 큰 거는 800kg, 중속도 한 200kg, 작은 거는 140kg인데 삼국시대 성돌의 크기가 보통 30kg에서 50kg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2장 정도 등짐으로 치거나 하나 정도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삼국시대 성돌이었다면, 그게 한 10배 정도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한산성, 그러니까 인조 때 쌓은 남한산성인데요. 여기 이렇게 잘 가공한 성돌들이 당나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주장성 성돌을 그대로 재활용한 건데, 아래쪽에 좀 큰 성돌을 쓰고 위에는 작은 성돌을 썼죠. 이랬던 이제 성돌이 나중에 북한산성에서는 이렇게 큰 성돌을 갖습니다. 되게 아름답죠. 네. 마치 조각보를 이렇게 이어놓은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줄로 다 맞추면요, 또 이렇게 줄 맞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면은 서로의 맞댄 면들이 넓어져 극대화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져서 하나가 맞더라도 안 무너집니다. 주변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쌓은 화성 성벽은 이렇게 수원 화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시 같은 기술식 전통이 되죠. 돌 하나의 무게는 대체로 400kg에서 600kg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진주성도 그래서 이런 성돌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 숙종대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자에 보시면 이게 강희 19년이잖아요. 숙종대 1680년에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쌓아도 진주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발굴을 했어요.
이번에 그 저쪽 그 김시민 광장 조성하는 쪽에 그 대척 광장 조성하는 쪽에 그 시불 조사를 다 했는데 성벽선이 쫙 그대로 나온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큰 성돌도 쌓은 성벽이 있고 안쪽에는 그 잘 자란 성돌로 쌓은 성벽이 있는데 잘 자란 성돌로 쌓은 것들은 다 임진왜란 이전성입니다. 큰 성돌로 쌓은 형은 이 숙종대 이후에 쌓은. 그러니까 지금 쌓은 그 보관은 물론 보관한 거지만 그거는 숙종대의 성벽을 형태로 해서 다 쌓은 것임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돌 하나에도 다 그 시대성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성돌이 커졌는가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 무기 때문입니다. 경자원을 때문입니다. 거기를 이제 추가하시면 이제 진주성을 설명하시는데도 이제 많은 이제 설명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무너진 성벽들을 이제 그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동원된 게 갑자기 한시적으로 뭐가 동원되느냐 외성 축성 기법이 축성 기술 동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외성을 갖다가 그 조명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순천 외성도 그렇고 울산 외성도 그렇고 한 번도 성공을 못 하잖아요. 함락을 못 시켜요. 이 너무나 견고한 방어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성이 외성 축성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를 우리는 성 하나로 쓰는데 외성은 성 하나를 성 한 10개 정도로 활용을 극대화시킨 것이 외성이거든요. 일본 성. 양파 껍질처럼 계속 덧붙여가지고 제일 바깥쪽부터 공격하지 않으면은 함락시키지 않으면은 제일 정상부 천수각이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든 그 성이 외성이잖아요. 그게 외성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형태의 양파 껍질처럼 계속 덧붙여간 공륜이라고 하는 덧붙인 성벽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외성 축성 기법이 동원된 그 남한산성 남홍성입니다. 여기 채성이 있으면은 성벽을 이렇게 그 능선을 따라서 덧붙여서 성벽 하단부에다 붙였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칠하든가 이런 것들은 성벽 상부에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쌓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성벽을 쌓는데 성벽 기저부에 딱 이렇게 돼서 앞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구조적인 형태, 그러니까 공륜 형태의 이런 축성 기법은 그 당연히 외성 축성 기법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돌의 형태입니다. 그 아까 보셨던 정연한 성돌에서 성돌 크기가 대단히 커지면서 부정형으로 되고 그렇게 쐐기돌들이 막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이 성벽 구배라고 하는 경사각이 되게 완만하게 됩니다. 외성형. 이렇게 이 희미지성이죠. 요게 이제 그 외성 형태를 본다서 만든 경성업성 성벽이고요. 그런데 외성의 기본 형태가 이렇습니다. 천수각이 있고 거기서부터 계속 덧붙여 나가요. 그래서 제 외성 조사를 남해 외성을 지금 저기 진주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밝혀내고 싶은 것은 진짜 교묘하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은 동시에 들어온다. 화포 기술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다면은 화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서양으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히 평면 구정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성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뛰어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성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프랑스 몽쉐 미술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이 성탑, 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계속 여기도 양파껍질처럼 덧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보다 전 프랑스 성관인데 중심부에 큰 성이 있고요. 이게 천수각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꼭 두르고 다시 여러 겹을 두르고 해자를 두르고 이런 형태의 성곽. 이거는 그 프랑스 몽 오르브엘이라고 하는 성인데 보십시오. 가운데 성에다가 계속 덧붙여 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저기 유럽 중세에는 8세기, 7세기, 11세기, 12세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유럽에도 그 저기 이 화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는 성벽의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재래식 성벽이고요.
성벽의 경사가 완단해서 일본식 성벽, 외성의 성벽의 부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벽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외성 성곽, 그러니까 일본 중세의 성곽은 저는 유럽으로부터 도입된 그런 축성 기법이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중심부에서부터 계속 덮여지잖아요. 여러 겹으로. 그리고 해자까지 들어서 또 바깥쪽으로 또 덮여져서 하단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외성에서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 절대 안 해요. 자기들이 창안한 것처럼. 네.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 보여주는 그런 외성의 축성 기법은 외성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의 축성 기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18세기 그 17세기에 어떤 그런 그 축성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이렇게 교리와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 기술이 단순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 있는 30개의 외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들이 일본 기술이라고 한다면 되게 자존심 상하지만 어쨌거나 그 기술의 원료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다국적 기술이 결합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새로운 축성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것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벽돌입니다. 이제 그 영조 때, 정조 때 그 중국에 이제 말하자면 북학파들이 가서 신문물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되게 마치 요즘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처럼 되게 거시기해요. 우리나라 너무 낙후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조 때에 김시혁이라는 사람이 막 그 영조한테 막 해서 드디어 그 전성을 만듭니다. 강화 외성을.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벽돌 기술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견고한 성을 썼습니까? 그리고 저 바닷가의 그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다 1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 김시혁은 강화 유수됐던 김시혁은 아주 우습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그 강화도에 남아있는 전성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이런 건데요. 석회도 너무 약해서 다 바스러지고요. 그 전돌도 원래 있었던 영조 때의 전돌은 너무 약해서 다 푸슬푸슬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성을 쌓겠습니까?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요. 28분입니다. 제가 10분만 더 쏘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원래 명강의는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최고인데 제가 10분을 뺏겼기 때문에 저희가 고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등장을 해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수원 화성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든 제일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벽돌 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공심돈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심돈이라고 하는 게 빌공자에다가 속이 빈 돈대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던 돈들을 성벽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내부를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화풀을 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나무 판자를 내서 이렇게 바닥을 디딜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적용이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이런 것이죠. 여기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은 이렇게 현안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을 수 있는 시설. 왜 뜨거운 물을 붓도록 했을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온. 네, 바깥에 있는 적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온. 네, 타고 올라오던 적들이 물에 띄어주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부을 수 있는 시설을 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 당시 임진왜란을 통해서 중국의 기호신서나 이런 중국의 병서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중국처럼 선진화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팽배하게 퍼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중국처럼 견고한 성을 쌓자. 라고 해서 이제 중국 성제가 도입돼서 쌓아진 기술들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 치에도 이런 현안을 만들었고요. 밑에서 뜨거운 물을 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장을, 돌로 만든 여장을 이렇게 그 벽돌과 그 다음에 강해 몰탈로 써서 견고하게. 그전에는 돌로만 쌓거든요. 돌로 쌓고 강해 몰탈을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강해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몰탈에 드는데 쓰는 그 강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겉에만 살짝 발랐던 게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재물시장이라고 해서 아예 벽돌 한 장을 놓으면서 몰탈 개념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되면은 조선시대 전기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었던 강해 생산 지역이 조선시대 후기에 임원 16지 같은 데 보면 전국에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강해가 생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만든 앞문 같은 게 만들어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또 오성지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그 수조같이 만듭니다. 여기를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막았던 수조의 물구멍을 빼면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냄새나 죽으라고 똥에 맞아 죽으라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다분히 장식적인 거죠. 한 번 더 화성은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화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제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술은 시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지 그게 특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적을 보고 유물을 보고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고 열심히 보고 더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차이점을 다 분별해내서 그게 축성 시기가 언제인지, 축성 주체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축성을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춰서 각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변화 양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 큰 줄기만이라도 잘 간직하고 계시고,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마지막, 결국 기술은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제 강의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